네, 이제 바로 저희 마지막 세션인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자 메시지로 올라온 질문이 총 거의 약 20개 정도 됩니다. 24개의 문자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 문자 메시지를 저희 연구팀에서 지금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각자 가장 전문성 있는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현장 질문이 아무래도 지금 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서 즉석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고 진행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범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시작해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많은 그 질문이 카톡방을 통해서 저에게 지금 전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끼리 또 지금 공유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그와 연동해서 이제 저희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비슷하거나 좀 연관된 질문을 되도록이면 묶어서 바로 답을 해드리는 그런 순서를 일단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또 카톡 질문 이외에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IBDP,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이죠. 고등학교 과정에 이제 IB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좀 연관된 질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일단 IBDP는 2년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3년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와 연관된 그 질문이 있는데, 이를테면 법정 과목인 한국사라든지 뭐 체육이라든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해주실까요? 예. 예, 일본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일본도 3년이고요. IB는 2년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IBDP에 없는,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에는 있는 과목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사 일본지리래요. 근데 우리도 한국사 한국지리가 IB 과정에 없습니다. 근데 IB의 역사 과목은 있는데요. IB의 역사가 제너럴한 역사가 있고요. IB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만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국가교육과정인 한국사나 이제 또 그리고 그런 게 또 기술윤리, 뭐죠? 그게 기술과정 그런 거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IB에 없는 과목입니다. 그런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고요. 그리고 프리디피를 경기외고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고 있지만 그거는 IB에서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IB 2년을 고등학교 2, 3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도 그거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한국의 국가교육과정에서 못 다룬 것들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교육과정이 있는 그런 정규 과목, 국영수, 사탐과탐 이런 과목들을 IB 형태로, DP 형태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합니다. 예. 기타 이제 IBDP와 관련돼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IB가 좋으니까 IB 중에서 한 두세 과목만 따로 할 수가 없겠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IB는 그 과목별로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IB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아까 우리 이제 이범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IB 학생이 그 IB 학교에 재학 중인데 내가 IB의 한두 과목 듣겠다,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IB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IB를 부분적으로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IB 디플로마의 경우에 그 취득률이 70% 80% 된다고 하는데 그 못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IB는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년간의 우리를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과정이거든요. 3학년의 과정을 이수를 해서 11월 달 우리는 이제 3월에 시작하는 학년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월 IB 용어로 말하면 노벰버 세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노벰버 세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에 그걸 마치고 11월 달에 시험을 봐서 45점 만점 중에서 24점 이상이 되면 디플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디플로마를 못 받은 학생들, 다시 말해서 24점이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디플로마 대신에 서티피케이트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수료증만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는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그 학교 나름대로 졸업증은 따로 주겠죠.
그러나 디플로마에 24점 못 넘은 학생들은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이제 수료증만 주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채점관 양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채점관 양성의 경우는 IB 선생님들 현재로서는요. 현재 제가 그 경기외고에서 경험했을 때는 IB 선생님 중에서 어떤 그런 공고가 나오냐면 이그제미너, 그러니까 평가관이 될 사람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IB 선생님들 중에서 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 그런 말씀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는 그 경기외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 영어판을 2010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체육 같은 건 매 학기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 체육은 매 학기 해라 뭐 이런 식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고2, 고3 학생들도 IB 과목 6과목만 딱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외 과목들도 실제로 더 편성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일본의 경우에 우리와 비슷하게 일본 문부성에서 이제 또는 그 학교에서 주는 졸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B 디플로마에서 24점 이상을 받으면 디플로마를 받고 24점 이하가 되면 서티피킷을 받는데 그거는 IB와 연관해서 받는 거고 그와는 별도로 학교 졸업장은 받는 겁니다. 학교 졸업장은 무조건 받는 거고 어쨌든 그 이수 단위를 다 채우면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에서 주는 그런 성적표 또 그런 그 확인 인증 이런 것과 그 일본 문부성에서 이제 그 공인해주는 졸업장 이것을 같이 받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IB를 도입하게 되면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학생들이 받게 되는 이런 체제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붙일까요? 예. 지금 이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도 고등학교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장하고 IB 디플로마하고 두 개가 나가는데 보통 전 세계적으로 IB 디플로마 취득하는 율이 뭐 7, 80%뭐 이러는데 일본은 보니까 93%뭐 이렇게 올라가더랍니다. 이유는 그냥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많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IB 디플로마를 못 딴다고 해도 그냥 일단 고등학교 졸업장은 우리는 다 나오는 걸로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아까 박하식 교장 선생님 말씀에 조금 더 붙이면 이거는 학교 베이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베이스가 아니고 교육부 베이스도 아니고 학교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IB 학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이지 IB를 일부만 하는 학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IB를 완전히 하는 학교로 승인을 받으면 그 학교 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되고요. 모두 다 100% 학생들이 다 IB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그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 있는 이제 제가 살던 집 앞에 있는 공립학교가 요번에 이제 IB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은 전반적으로 AP를 하는 학교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그 학교는 과도기적으로 AP를 하는 국가교육과정은 AP니까 AP를 하는 애들과 IB를 하는 애들과 IB 디플로마를 신청하는 애들과 IB 서티피킷으로 한두 과목만 신청하는 애들과 그리고 플러스 직업교육과정인 CP까지를 한 학교에서 다 제공합니다. 그렇게가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A 고등학교가 IB 학교가 되면 그러면 그 학교 내에서 그냥 수능반이 되든 IB 반이 되든 그러니까 IB 디플로마 반이 되든 아니면 IB 그중에서 영어랑 수학 두 개만 하는 거가 되든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IB 학교가 안 된 상태에서는 IB 일부 과목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IB 학교가 전체를 하든 한 반만을 하든 IB 학교가 인증되는 그 과정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뭐 힘들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그거는 몇 명을 하든 많이 하든 그 과정은 똑같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께서 질문 주신 걸 DP가 2년 과정이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시험 보는 게 DP도 마지막 네 번째 학기 가장 졸업하기 직전 학기에 시험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수능 시기랑 겹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으니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실시하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실시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IB를 끝내서 5월 달에 IB를 보고 11월 달에는 수능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B를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A라는 아이가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아니,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수능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5월에 시험 끝나면 그때서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얘한테 불리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걔한테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튼 예, 예, 연관된 질문을 제가 답해드려야 될 게 네. 하나 있는데요. 그 현재 수능 체제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제 반문을 던지시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것 때문에 학종에도 결국 지원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학종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학종이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학종이 있죠.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건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해결이 될 거라고 보냐면 대선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선 공약을요 언론에 보도되는 게 다 대선 공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오보도 많고 중간에 바뀐 것도 많습니다. 그 최종 대선 공약은 뭐냐? 공약집을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구글 검색창에 문재인 대선 공약집이라고 치시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발행한 PDF 문서가 정확하게 그 파일째로 통째로 뜹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에 입시와 관련된 몇 가지 공약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추진입니다. 또 비슷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게 이를테면 수능 절대평가 추진이라든지 또 학종, 학생부 교과, 수능 세 가지로 단순화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약집에 정확하게 수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의 지금 정책이 전체적으로 그 공약과 무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공약을 실행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더 긍정적인 것을 덧붙여서 실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뚜렷한 경향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련 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고3 부장, 진학부장을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고 있을 때는 그 해외 트랙을 많이 했었고 일반 고등학교 있을 때는 고3 부장을 많이 했었는데 수능 트랙하고 아이비 트랙은 그 근본적으로 그 퀄리티가 다릅니다. 접근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 죽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 너무 괴롭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비를 하면서 우리나라 한국 수능까지 그렇게까지 커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또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어떤 분께서 그 IBC의 영어 구상 능력, 그러니까 박하식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그걸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우려를 이제 질문으로 던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정 소장님께서 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일단 초등학교도 IBC가 필요하냐 질문하셨는데 예, 필요합니다. 초, 중, 고 모두 IBC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고요. 아까 박하식 선생님, 하와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거를 그냥 거의 IB에 관련된 거의 그냥 또 다른 교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그냥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꼭 IBC가 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 IBC는 영어를 하면은 좋은 건 맞는데요. 그거를 영어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시작을 한 게 일본의 케이스입니다. 번역을 한다는 거는 단지 문서 몇 개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한국어로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 통째로. 그래서 IBC도 내국인에서 양성하고 채점관도 내국인에서 양성하는 거가 전체 큰 어떤 도입이라는 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완전히 양성이 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처음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은 우리가 일부 문서를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궁금하면 또 물어보고 이런 모든 소통은 일단은 영어로 이루어지는 거가 훨씬 더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에 시작할 때는 좀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좀 가능하신 분들이 옆에서 서포트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점과는 현직 교사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몇 개를 채점해 보라고 하고 테스트를 해서 채점이 제대로 된 것 같으면 그분들을 연수를 시켜서 채점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 채점하지 않고 반드시 교차 채점 이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채점관이 채점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다 걸러지는 시스템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채점관을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는 사실 IB만이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가 전 과목 논술형 시험이고 독일도 이제 아비투어가 다 이제 논술형으로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거기에 채점관들이 이제 교차 채점 하거든요. 거기에 투입되는 채점관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 중에 특별히 그 뜻을 가지고 어떠한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또 실제로 그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채점관으로 임명이 된 그런 분들이 이제 채점을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기엔 좀 낯설지만 우리는 이제 채점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하고 논술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유럽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좀 전에 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IBC 코디네이터가 어느 정도의 영어 구사 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 지금 받으신 자료 중에 76쪽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 76쪽 지금 현재의 그 IB 그 일본의 IB가 하고 있는 제도를 IBO하고 일본 문부성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듀얼 랭귀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듀얼 랭귀지 프로그램을 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일본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어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로 가능하다 해서 지금 IB와 문부성이 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의 별명이 듀얼 랭귀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것들은 다 영어로, 그러니까 일본말로 다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굉장히 여기가 친절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 관계자, 요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그걸 이제 번역해 놓은 건데요. 거기 보시면 거기에 그 밑에서 보시면 거기 후보학교 신청서 거기 그 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후보학교 신청서는 영어로 제출하세요. 유감스럽게도 이 서류는 세계 공통 서식이어서 일본어 양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것들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 서류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본처럼 한국어로 번역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것은 이제 IBC가 영어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면 좋겠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도 일본의 이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듀얼 랭귀지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IB 워크숍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참여했었던 그게 물론 당연히 영어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참석했던 분들의 전공을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은 지리 전공이셨고 인도네시아는 수학 전공이셨거든요. 근데 다 포린 스쿨이 아니라 내셔널 스쿨이었다고요. 근데 그분들의 영어가 딱히 막 이렇게 플런트하고 막 이렇게 유창한 발음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성실하게 그 또박또박하는 영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액센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이시안 퍼시픽이잖아요. 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온갖 액센트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존중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논리와 정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서로가 때때로 브로큰 잉글리시였지만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고 한 일주일 열흘 하다 보면 영어가 많이들 느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어색함이 없었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면 무슨 말 하겠다는 것이 그냥 좀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돈독해졌고 그래서 영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그런 IB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 IB 관련해서 영어로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클래스를 한 달 정도 미리 조금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면 잉글리시 포비아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하와주 박사님께서 이렇게 영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막한 얘기인데, 그래서 마침 교육감님도 계시고 하니까 뭐 제주도에 자원은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제주도에도 있고, 그러면 그런 곳과 일정한 협약을 맺어서 필요한 그 학교에, 사실 통역요원까지는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번역요원일 텐데 를 파견할 수 있게 교육청이 지원해주겠다고 교육감님이 좀 여기서 약속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긍정적인 약속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교육감님 이따가 마무리 발언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이비가 또 다른 특혜가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려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이비를 선택한 학생들은 또 다른 특혜가 아니냐. 그리고 또 학부모, 교사, 학생의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합의선은 어디까지 일런지, 만약 그 교육 과정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 아이비의 학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제가 저기 미시간에서 연구를 했을 때 제 앞에,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공립학교가 아이비 학교로 변했는데요. 아이비로 변하는 과도기에서 아이비 학교로 인증을 받았지만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기존의 AP, 그 다음에 아이비의 일부 과목, 그 다음에 아이비 풀 디플로마, 그 다음에 CP, 직업교육과정, 이거를 다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줬는데요. 백인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아이비를 선택했고요. 한국인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AP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를 학교를 하면 모두 다 아이비 학교로 다 몰릴 것이라는,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 그 AP를 선택한 분들한테 왜 아이비를 선택하지 않았냐 하니까 한국인들의 유구동성 얘기가, 그거는 너무 과정이잖아요. 한 번의 시험으로 벼락치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AP는 그래도 어쨌건 학원 다니면 되잖아요. 이 답이 굉장히 아이비에 많은 걸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긴 과정, 그러니까 하나의 과제를 하면 그걸 또다시 피드백하고 또다시 피드백해서 한 5등급 레벨로 쓴 논술문 하나를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레벨로 그런 올리는 이 과정 자체를, 그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나는 그냥 밤새워가지고 벼락치기 한번 해가지고 시험으로 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능파잖아요. 일단은. 물론 뭐 수능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AP가 그렇거든요. AP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자 학원 다녀서도 그냥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그 객관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미국에서도 좀 선진적인 생각을 하는 교장 선생님과 교육청에서 AP 학교를 IB 학교로 바꾸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IB는 철저하게 과정 중심 커리큘럼이고, 그리고 수업과 그 활동과 평가가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IB가 특혜라고 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존에 남아있는 수능반이 더 특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만큼 IB는 그렇게 만만한 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IB에서 그렇게 다 성공을 꼭 다 한다 이런 거의 개념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IB도 철저하게 퀄리티를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한국에서의 대입 못지않게 굉장히 치열하고 아주 그 엄격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서울국제고를 파운딩하기 전에 미국의 20개 고등학교를 리서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 필드 스터디를 했는데요. 들렸던 고등학교들 중에서 아주 잘 사는 동네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고등학교도 봤지만 절반 이상은 너무나 히스패닉 많고 흑인 많고 너무나 우범지대인 고등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아이비를 하는 거예요. 아이비를 했을 때 그 철학은 교장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의 열정이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그 학교가 변했던 사례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세요. 아이비는 정말 학생들을 위한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리더와 특별한 몇몇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가슴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던 거였는데 그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또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결국은 리더의 열정과 철학, 비전이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런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제주도의 교실 현장에서는 하브루타, 비주얼 띵킹, 액션 러닝 등의 수업을 통해 학생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업 혁신이 바람을 불고 있으며 수업 과정 중에 자기평가, 상호평가, 모든평가 등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결과 확산적 사고, 협업 능력 등이 길러지는 교육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B 과정 도입이 위의 수업과 충분히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수법이 서울대학교에서도 다 합니다. 안 하겠습니까? 서울대학교가 어떤 곳인데. 근데 학생들은 다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법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거꾸로 수업, 뭐 토론학습, 그게 잘 집어넣는 수용적 학습에도 효과적인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도구는 가치 중립인데 그 도구를 어떤 목적을 향해서 쓰느냐는 선생님들께서 가치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행평가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수법들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꺼내는 교육도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학생들은 그래요. 거기서는 변별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50% 수행평가에서 꺼내는 수업하고 그러고서 나머지 50% 혹은 나머지 30%에서 결국은 거기서 변별이 만약에 된다. 그럼 학생들은 그거에 최적화된 근육이 길러집니다. 근데 IB는 그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올인해야만 하는 그래서 길러져야 하는 그 근육을 다른 종류의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꺼내는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다른 종류의 생각을 해내는 그 근육이 길러지는 겁니다.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은 연습과 훈련과 반복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다라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과 훈련과 반복에 의해서 근육처럼 길러질 수 있다라는 게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길러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논술 과목, 아까 이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냥 논술. 근데 국영수 사탐과탐 이 교과에서는 안 해요. 그러면은 이 과목, 논술 과목을 만약에 수업 시간을 정해서 했다 그러면 그 과목에서만 뭔가 길러지는 거고 나머지 과목들에서는 안 길러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과학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 과목에서 비판과 창의를 길러주면 이게 문학으로 전이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길러지면 그게 미술로 전이되지 않습니다. 비판적 창의적 능력은 도메인 스페시픽해요. 영역 특정적입니다. 한번 비판과 창의가 됐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막 훈련하면 이두박근 산두박근이 생기지 어느 날 갑자기 대퇴부에 살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판과 창의는 영역 특정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 뭐 영국의 A레벨,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IB 전 과목 비판과 창의를 해야 되고 전 과목 꺼내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 과목 논서술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교육혁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일본의 교육혁명에 대해서 시리즈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수학 과목이나 심지어 체육도 논술이라는 거에 기자가 놀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체육도 논술입니다. 미술도 논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알긴 아는데 말빨이 약해서 글빨이 약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표현을 해내야만 하는 것이 21세기 4C라는 길러야 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자기는 혼자 잘하는데 애들하고 하면 잘 못하는 거.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 애들하고 협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 21세기에 길러져야 할 능력입니다. 콜라보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도구적인 방법 지금까지 제주도 혁신학교 다운대학교에서 많이 적용해왔던 것들은 IB가 효과적으로 도입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방법일 뿐 방법만으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길러지는 능력을 개런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철학이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고 패러다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략 그 문자를 통해서 전달된 질문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남은 것이 한두 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PYP하고 중학교 MIP 우리나라는 초등학교가 6년이고 중학교가 3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가 5년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중학교가 4년 있는 나라도 있고 뭐 이렇게 학제가 다양한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PYP, MIP를 도입한다는 거는 그 중에 이제 몇 년을 한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습니다. 좀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본 바로는요. PYP하고 MIT는 프레임워크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배워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DP는 조금 다릅니다. DP는 딱 2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DP는 이제 철저한 과정 중심 평가니까 2년 내내 그 과정이 모두 다 평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 있었던 저희 집 앞에 있었던 그 고등학교는 4년짜리 고등학교입니다. 미국에는 고등학교가 중3 나이서부터 고1, 2, 3 해서 4년짜리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4년짜리 고등학교에서 아까 제가 AP, DP, CP 그다음에 DP 중에서도 Certificate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를 그렇게 선택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제가 하나를 말씀을 안 드린 게 마지막 고2, 3은 그렇게 4가지를 선택하고 있고요. 고1과 중학교 3학년 그 나이는 MIP를 넣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말씀은 요지는 뭐냐면 MIP는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4년도 되고 이렇게 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각 나라의 학제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제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거기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융통적인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체제에도 얼마든지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랑 학제가 똑같잖아요. 633. 그거를 그렇게 맞춘 걸 보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로어에 여기 계신 분들의 직접적인 질문, 물론 이 중에서도 이미 질문을 하신 분 계시겠지만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그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다닐까요? 저 뒤에 마이크를 든 정예 요원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손을 드신 분들, 예. 조천중학교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양성순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이혜정 그 박사님께서 아까 이렇게 교실 현장에서 현재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하브루타라든가 비주얼 싱크 액시러닝 이런 그 수업들이 사실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과정 중심 평가와 연계되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 어느 한 과목에서 이렇게 어떤 한 과목에서 그 수업을 했을 때 그 과목에서의 어떤 핵심 역량이라든가 이렇게 21세기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미래 역량들은 기를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과목에서 길러지는 것은 이렇게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보완한다고 본다면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의 경우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도덕 교과에서 어떤 그 수업을 통해서 이제 그 2월이나 우리가 1월에 교육과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교과와 교과끼리 선생님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공통된 그 교육 과정 재구성에서 어떤 공통된 주제를 이끌어내고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도덕 수업에서 그리고 수학 수업에서 또는 미술, 음악 이런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서 교과 융합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이렇게 기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도덕 교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역량이 그리고 또 아니면 이것이 수학에서는 한 3차 시에 가서 수학에서는 그 어떤 그 어떤 통계 프로그램에 또 이런 그 문제 해결 역량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렇게 그 교과 간에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을 재구성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또 아이비 교육 과정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렇게 했을 때도 여전히 큰 한계가 이렇게 보이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서 사실 아까 그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고등학교는 국영수, 사탐, 과탐, 예능 이 교과라는 것에 대한 전문성을 깊이 평가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교과 전문성이 되게 요구되는 거지만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어느 교과를 하고 어떻게 융합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전 과목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딩 과목이 들어오고 있지만 거의 전 과목에서 코딩을 다 합니다. 코딩 과목에서만 코딩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프로젝트 베이스드로 전 과목이 다 가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 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이크를 든 김에 아까 지금 어떤 분이 수능 5월 시험 보는 거 이거는 애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수능 특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라 1학년 2학기 시작의 발상은 반대를 극복하고 어떻게든 시작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못 보게 만약에 못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해보고 싶어서 라는 진짜 의지와 열정을 가지신 분의 질문인데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술적으로 그때서부터 시험 공부를 하면 수능을 볼 수 있다 없다의 맥락으로 볼 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방학을 이용해서 수능 특강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아이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A라는 아이가 이제까지 IB를 했어요. 근데 IB는 끊임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 아니라면에 대해서 생각을 꺼내야만 하는 거를 2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DP는. 그러고 2년 동안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빡세게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시험 끝난 다음에 여름방학서부터 네 생각은 다 중요하지 않고 이게 정답이야를 주입을 해야만 해요. 아이는 굉장히 혼란에 부딪힐 겁니다. 애를 시간적으로 2번 죽인다의 개념을 넘어서 이게 이제 철학과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능은 2018년, 17년 수능에 예를 들어서 국어 문제 45문항 중에 43문항이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중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IB는 그것이 왜 안 적절할지 혹은 왜 적절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게끔 유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만약에 정말 그 정답처럼 적절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자기가 왜 적절한지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IB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철학의 충돌이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 않고 싶습니다. 다만 입시에서 수능 이제 최저 등급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위기는 보아하니 수능 최저 등급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는 2018년 올해 하반기서부터 바로 합시다 이렇게 나오지만 고등학교는 지금 이렇게 준비 기간을 좀 몇 년 가지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고요. 2022년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유를 두고 그렇게 시작한 게 만약에 2022년까지도 뭐가 또 막 대입이 이상하게 또 변화돼서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IB는 인증이 완료돼야지만 티칭을 딱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하고 나서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까지의 선생님들의 어떤 철학이나 교수법이라든가 교사훈련이나 이 연수가 엄청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면 무지 아깝겠지만 인증을 받고 나서 안 하면 무지 아깝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자체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받는 어떠한 연수보다도 효과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냥 완전히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고로 저기 그 과학고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계 그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에 대한 그 천재성이나 집착력이 대단하죠. 이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수능 문제 푸는 겁니다. 수능 문제를 딱 그 120분 주고 주어진 문제를 다 풀으라고 하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틀 자체가 IB 틀과 현재 수능 틀이 다른 거예요. 그걸 두 개를 다 동시에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맞는 틀, 그래서 그 아이가 나는 IB도 좋고 뭐 한국형도 다 좋은데 판단해 보건대 나는 한국형이 더 합리적이고 내 인생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과 학생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진정 행복한 공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1세기는 그렇게 점수 맞춰서 가는 친구들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표현하는 그 친구들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아픈 그 생각에서 자꾸만 말씀드려요. 틀이 다른 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플로우에 질문이 많으니까요. 되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예. 저쪽 수고하십니다. 제시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그 IB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그 내용을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제주 현실에서 DYP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IB 인증 학교를 한 학교하고 안 하는 학교하고 특히 고입 선발고사 지금 폐지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과연 그 45점 만점인데 여기서 이제 받은 점수를 과연 내신으로 환상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 그 경기 외고에 계실 때 학생들이 그 대입 진학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경기여고 사례는 경기여고 교장이셨던 박하식 선생님께서 우선은 그 45점 만점의 점수가 우리나라 수능 점수에 몇 점은 몇 점에 해당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제안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나라에 정착되려면 적어도 대기업 수준에서 이것이 검토가 필요하고, 또 지금 제주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이 IB가 갖고 있는 의미, 특히 IBDP가 갖고 있는 교육적인 가치를 공감하시는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대기업과 협의를 해서 그 어떤 비교표라든가 이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호주에는 그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우리도 꼭 만들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IB 교육을 해서 그 IB로 교육을 받은 경기외고 학생들을 이제 졸업을 시키고 내가 왔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그 제가 논문에도 그걸 썼는데 사실 우리가 그 경기외고가 이제 기숙사 학교거든요. 기숙사 학교여서 학생들이 이제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꼭 잠을 자야 되는 의무 시간이 있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IB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두 부류가 있는데 한 5월달, 6월달쯤 되면요. 그 저한테 교장실로 건의를 하러 오는데 이 밤에 불 끄는 시간을 갖다가 좀 해제해달라라는 건의를 하는 게 수능 준비반일까요? IB 준비반일까요? IB 준비반이에요. 그렇게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장 선생님 IB에서 숙제하고 글 쓰는 것이 너무 많고 이거는 오히려 내가 수능 준비하는 게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수능은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IB는 자기 생각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밤새지 않으면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IB는 깊이 있는 공부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공부 양이 IB 한 학생들이 수능 준비하는 학생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낳냐면 졸업할 때 이 친구들이 한 말이 교장 선생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IB 2년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 하나가 뭐냐면 IBDP는 2년간을 하는데 6개 영역 중에서 한 과목씩 6과목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과목이 2학년 1학기서부터 3학년 2학기 4학기 동안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이 IB 수학 하이어 레벨을 했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2학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학년 1학기서부터 4학기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IB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B 한 학생들이 다른 프로그램 AP조차도 비교가 안 되는 이유는 한 과목을 하이어 레벨을 갖다가 4학기 동안 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IB 때문에 많은 이제 그 강연을 요즘에 다니시기 시작하는 경기여고의 국어 선생님 한국어를 가르치시는데요. 한국 문학을 이제 IB에 있거든요.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우리는 이제 수능 언어 영역을 막 열심히 풀잖아요. 이것이 마치 국어 공부의 정석인 것처럼 무슨 금과 옥조처럼 생각을 하는데 IB에서는 예를 들면 광장이라는 이 소설 한 가지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써내는 수준이 거의 평론가 문학 평론가 수준으로 써내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교육장님의 질문에 답한다고 한다면 공부하는 즐거움을 갖고 졸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 그 장면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그 경교외고의 그 한국어 문학 과목 수업을 저희들이 참관을 했습니다. 참관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학생들이 토론하고 있었냐면 광장하고 그 박원서 씨의 그 많던 시간 누가 다 먹었을까 하고 그 입산의 인형이 집하고 이 세 작품을 읽고 그거 가지고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토론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그냥 쉽게 단기간에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능 보는 학생보다 더 많이 공부하더라는 게 그렇게 과언은 아닐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IB 수능이라고 하는 마지막 최종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는 저런 토론을 해서 그런 공부했던 작품들 중에서 교과서가 따로 없으니까 공부했던 작품들 중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제. 그 공부했던 작품들 중에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써보세요를 2시간 동안 쓰게 합니다. 근데 이게요. 잠깐 토론을 한 30분 정도 토론 학습하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모둠 만들어가지고 한마디씩 해보자로 2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2시간을 써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1등급의 수준은 그냥 프로 평론가의 수준입니다. 시대순에 알맞게 나열하시오 이런 역사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 대신 그런 전쟁들이 끝난 후에 평화 합의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90분 동안 써야 됩니다. 근데 전쟁 후에 평화 합의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나를 돌아가면서 10분씩 토론하는 걸로는 절대로 90분짜리의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글이 1등급이냐면 거의 유시민 작가 레벨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1등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의견을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대충 초안을 써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또 같이 갖다 주면 선생님이 아 이건 아니다. 이거를 막 이렇게 피드백을 줘요. 그러면 처음에 한 5등급 레벨로 썼다가 자기가 다시 고쳐요. 다시 또 선생님한테 냅니다. 또 뭐 피드백이 와요. 그래서 또 선생님 또 고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레벨로 하나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기출 문제 중에 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5등급짜리에서 1등급짜리를 올리는 그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한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근데 그 기출 문제 하나 그게 하나인데요. 한 시험에 그런 기출 문제가 10몇 개에서 30개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 문제가 50년 동안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작년에 67만 명이 이제 대입 시험을 봤는데요. IB로.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기출 문제를 다 풀고 시험 본 사람이 없습니다. 기출 문제를 다 풀고 시험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학습지 시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대변혁입니다. 학습지라는 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적분 이거의 하나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정석으로 잠깐 개념을 익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IB에서 최종 과제는 그런데 인간은 계산기와 어떻게 적분을 다르게 하나 이거에 대한 보고서를 10몇 페이지를 내는 게 내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숙지하는 거는 네이버를 보고도 할 수 있고요. 교과서를 보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참고서나 문제집을 보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을 해야지만 그 다음 너머를 생각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평가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그 우리나라 나이스 9등급 체계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그 경기외고 같은 경우는 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7등급 절대평가거든요. IB는. 근데 우리나라 9등급에다 그냥 꾸겨 넣는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NLCS도 IB로 대학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이스 9등급에 넣어가지고 오라고 계속 요구를 했대요. 근데 NLCS 교장은 계속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IB 점수만 냈대요. 그렇게 하고서 서울대 연고대 합격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NLCS는 이제 좀 특수한 학교니까 거부를 계속 할 수 있었지만 공립학교에서는 거부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문부과학성에서 환산표를 아예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7등급 절대평가를 거기는 중고등학교가 10등급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10등급 상대평가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 표를 만들어줘서 그거를 처음서부터 배포를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IB 절대평가 성적표와 국가의 10등급 상대평가 성적표 두 개의 성적표가 동시에 학부모에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성적표가 동시에 대학에 간답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그 성적표 중에서 어느 성적표를 볼지는 대학이 판단합니다. 어떤 대학은 IB 성적만 보고요. 어떤 학교는 두 개를 다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선택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충남교육청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국 수능의 상중하별로 나눠가지고 IB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샘플로. 100명 학생들을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의 이구동성의 반응이 신기해요, 낯설어요, 새로워요, 뭐 신선했어요. 그런데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왜 재미있느냐고 물으니까 답이 틀리든 맞든 어쨌건 내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학교에선 아무도 내 생각은 안 물어봐 줬거든요. 학교의 교과서의 생각과 정답의 생각을 물었지 내 생각은 안 물어줬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고 그 학생들의 얘기가 이런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전을 정독해야 되겠군요. 요약본이나 발췌본을 읽고 대충 줄거리만 파악하는 걸로는 안 되겠군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볼 때 그냥 볼 게 아니라 찬성 반대하는 보수 진보 신문을 다 읽어야 되겠군요. 그래야지만 내 의견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군요. 이런 게 학습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신 석차별로 성적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내신의 상등급이 최상위권이 여기서 최상위권으로 안 나온 애들도 많았고요. 하위권으로 나온 애들도 있었고 내신의 하위권이 상위권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육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사실은 내신에서 좀 떨어진다고 하는 애들 중에서 우리가 놓친 수많은 보석들이 그냥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네, 플로어의 다른 질문. 예, 아까부터 저기 계속 손 드신 분이 계신데요. 예. 그 IB 그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IBDP에서 총점이 45점인데 우리 6개 분야에서 42점 해서 CAS 합쳐서 45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이어 레벨하고 스탠다드 레벨에서 보면은 스탠다드에서는 9점 총점이 미니멈이 그 다음에 하이어 레벨에서는 12점 해서 21점 하고 그 다음에 CAS 3점 합쳐서 24점이 그 최저 그 통과 점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이어 레벨에서 3개 분야 영역 또는 4개 영역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4개 영역을 선택했을 적에도 하이어 레벨의 그 미니멈 점수가 12점인지 아니면 그때 16점까지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IB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러신데요. 약간 좀 수정해 드릴 것은요. 그 IB 점수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6개 영역의 6과목과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3 코어 리콰이어먼트가 있어요. 그 3 코어 리콰이어먼트에는 TOK, 그러니까 지식 이론이 있고 익스텐디드 에세이라고 하는 논문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카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점수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6개 영역의 각 과목의 총점이 7점입니다. 한 과목에 7점. 그래서 한 과목에 7점이 6개 곱해서 42점인 거죠. 그러니까 교과 점수로의 만점은 42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 점수가 3점인데 이 3점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3 코어 리콰이어먼트 중에서 카스가 있고 TOK가 있고 익스텐디드 에세이가 있는데 카스는 점수가 없습니다. 카스는 우리로 말하면 창체인데 이 창체는 점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45점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카스는 뭘 제출하게 돼 있냐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 학생이 카스는 반드시 일주일에 3시간에서 4시간 2년 동안 꼭 해야 되거든요. 그 2년 동안 했던 자기 카스에 대한 기록을 사진과 함께 자기가 썼던 느낌과 함께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출한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또는 진실성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체가 취소가 됩니다. 전체가요. 카스가 안 되면 45점 만점인 학생도 취소가 돼요. 경기고에서 그 학생이 유보가 됐어요. 그 카스가 부실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보완해서 됐는데, 그러니까 카스 3코어 리ኳ이먼트에서 카스는 점수가 없고 그 대신 PNF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거고요. 3점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익스텐디드 에세이하고 TOK에 대한 점수가 이제 AA, BB 이런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 점수를 합해서 3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2점이 될 수도 있고 1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42점의 교과의 6과목 중에 7점 만점 42점 플러스 익스텐디드 에세이 TOK 보너스 3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2점 그런 얘기는 사실과 다르고요. 그 각 과목마다 7점, 6점, 5점, 4점에 대한 루브릭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썼을 때 어떤 학생이 7점을 받느냐,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만약에 문학을 배웠다 했을 때는 평론가 수준으로 좋은 글을 자기 생각과 함께 쓴 사람한테 7점을 주자. 그리고 그 7점을 매겼던 그 점수에 대해서 연수회를 통해서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과한 점수를 주거나 또는 못한 점수를 주거나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워크숍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조절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레벨을 4과목 선택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근데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그거를 4과목 선택하려 했다고 해서 어느 학교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있는 3과목과 스탠다드 3과목 이렇게 해서 6과목을 해가지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4과목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매년 조금씩 나오는데 NLCS에서도 해라. 근데 어차피 조금 있으면 너 드랍할 거야. 왜냐하면 그게 0.1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7점씩 6과목인데 한 과목에서 4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3점, 2점 이렇게 받으면 디플로마는 안 나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과목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험 볼 때 수능처럼 시험 볼 때 그 자리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제 미리 수도 없이 많이 내신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피드백 고치고 해서 내잖아요. 엄청나게 지적 정직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NLCS에서도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 다 합격을 했는데 인용 하나 안 했다고 디플로마 취소했어요. 그래서 걔는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다 퀄리티도 너무 좋고 모든 것이 다 합격인데 근데 인용 참고 문헌 하나를 안 달고 네 글처럼 썼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학교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글을 써야 되고 자기 말로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이비 학교를 참관을 했더니 학생들이 전부 노트북을 꺼내서 쓰고 있더라. 이게 필수적인 환경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기외고에 참관을 했을 때 100%의 학생들이 핸드폰과 노트북을 책상 위에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찾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필수인 환경은 아닌데요. 모든 사람이 노트북을 지참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핸드폰을 반드시 수업에 가지고 와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왜 없는 게 가능하냐면요. 교사의 말을 계속 잘 들어야 하는 수업이면 핸드폰이 방해가 됩니다. 근데 본인이 학생이 계속 말해야 하는 수업이면 필요한 건 정보를 찾아서도 말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바쁩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카톡하고 딴짓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빨리 자료 찾아서 필요한 거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어도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종류의 형태의 수업입니다. 저기 NLCS에서 그 아이패드를 처음에 나눠줬어요. 개교할 때.
사람들이 다 와 이랬는데요. 근데 학부모들이 다 그 아이패드 때문에 애들을 망친다, 저것 때문에 맨날 게임만 하고 뭐 이런다 해서 학부모들이 단체로 탄원서를 써가지고 교장한테 아이패드를 전부 다 금지시켜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책이 몇천 년 전에 책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지식인들은 다 한탄을 했답니다. 이제 책에 다 지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저 책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배우려 들지 않게 만드는 요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책을 지식인들은 다 비판했고요. 그렇게 책을 비판한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책을 쓰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소크라테스의 모든 기록은 책을 신봉했던 플라톤에 의해서 제자 플라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아이들이 모바일 기기나 디지털 기기가 없는 시대에서 살아갈 수 없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다 제한이 아니라 주변에 다 그냥 있게 두고 그 중에서 스스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 지금 이 디지털 네이티브 학생들에게는. 그리고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 수업을 하면 된다. 그것이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업의 형태이지 이거를 꼭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 예. 저기 조천중학교 김영수입니다. 패널 분들이 아니고 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비 이 학교가 이제 도입이 되면 그 일지망의 아이비 학교를 지원했는데 떨어지는 학생이 분명히 생길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 그거에 대한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나중에 종합 발언하시면서 같이 이 주제도 답을 주실 것으로 믿겠고요. 다른 질문하고 싶으신 분. 저기 혹시 그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국내 저자가 쓴 책이나 혹은 뭐 번역된 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혜정 소장님이 쓴 대한민국의 시험이란 책이 벌써 나온 지 한 1년쯤 됐나요? 작년 초에 나왔습니다. 작년 초에 나와서 이혜정 소장님이 원래 유명해지신 건 이제 서울대에서 누가 A+를 받는가 이 책 때문에 유명해지셨는데, 그 책을 쓰시고 3년 뒤에 작년 상반기에 대한민국의 시험이란 책을 내셨죠. 거기에 보면 IB의 각 과목별 주요한 시험 문항이라든지 시험 문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요. IB의 어떤 IB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운영 방식도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수학에 대한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여쭤보니까 수학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수학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무 전문적인 것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 빼셨다고 하는데, 그 외에 혹시 참고하실 만한 서적이 있으면 좀 안내를 해주시죠. ibedu.kr 여기에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책,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제가 2016년 3월 달에 일본이 아이비 도입했다는 거를 첫 기사화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취재를 하고 일본을 이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기사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혁명도 시리즈로 연재가 되고 있고요. 그런 자료들, 언론 자료들, 그리고 우리가 세미나 했던 자료들, 이런 거를 전부 다 ibedu.kr에 모아뒀습니다.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bedu.kr이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카페거든요. 물론 그 네이버 카페에는 글을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다 읽으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네이버 회원가입을, 카페 회원가입을 좀 해주시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일괄적으로 무슨 카페 메일 등을 통해서 자료를 전달드리거나 이런 기능으로도 확장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네. 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IBDP의 6가지 교과학습 영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과목을 결정을 하고 학교마다 뭐 과목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문부성에서 기본적인 어떤 틀을 제시를 해주고 아이비를 도입하는 학교마다 나름대로 그것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하거나 또는 고쳐가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그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알아가지고 그 과정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북대 사범대학교에서 그 교사 그 연수 관련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혜정 선생님께서 쓰신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또 일본에서는 지금 그 예비 교사들에게도 이런 아이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어떤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과목은요, IB 과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국어 선택이 80개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80개를 다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어를 할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할 겁니다. 외국어에서도 그렇게 많은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영어를 할 거기 때문에 딱 그것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국영수 들어가고요. 사탐, 과탐이 있는데요. 사탐에서는 역사, 지리, 뭐 경제, 과탐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하나 더 추가한다면 컴퓨터 사이언스. 이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체능에 음악, 미술,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할지 안 할지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도 시작을 했고요. 저희도 아마 그런 정도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것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국어를 어디까지 번역할 것인지는 이제 뭐 교육청이나 우리 추진하는 단에서 차차 협의해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질문이 예비교사 경북대는 예, 그 경북대 질문에서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IB 교육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보셨겠지만 그 IBO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항상 IBO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강사도 보내기도 하고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현장에다가 잘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는 아마 저희들이 IBO의 강사를 위촉받아서 그분들이 뭐 주로 영어를 하실 테니까 영어로 통역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조금 거듭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강사들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편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사 연수로는 보면 이제 그 교장, 교감, 행정 책임가 연수도 필요하고, 그다음 아까 말했던 코디네이터 연수도 필요하고, 또 선생님들 연수도 필요하고, 또 우리 공립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계속 이렇게 이동하니까 새로 전입하시는 선생님 연수도 계속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는 그 평가하시는 평가자 또 연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연수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절차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다른 한 차원은 이제 교사 양성 차원에서 보면 학부 과정하고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교사들을 이제 IB에 준비된 교사를 배출하는 그런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대학이 IBO하고 접촉을 해서 그것도 역시 라이선스를 받아야 됩니다. 매년 돈을 상당히 많이 내고 몇백만 원씩 내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주도의 국제학교에서 한 일주일 정도 PIP 과정 수업을 참관하고 봤는데요. 교사로서는 매력적이었지만 학부모로서는 매력적이 않은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교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서 보기로는 그 학교에는 초중고 과정에 PIP하고 MIP하고 IBDP 과정이 전부 있었는데, IBDP 과정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지만 지금 아까 NLCS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MIP 정도부터 시작하고 PIP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8쪽에 보면
그 IB 인증 신청해서 하는 과정을 PYP 과정, 초등학교 과정부터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IB 교육과정 보통 말씀하시면 IBDP가 이제 IB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힘들지만 이 PYP부터 가져오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 거점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라든가 학교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 준비하기는 아무래도 중고등학교의 영어 교사나 이렇게 특화되신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증을 PIP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지금 참관하신 학교는 BHA 하신 거죠? NLCS는 참고로 DP만 합니다. BHA는 PYP, MIP, DP를 다 하고요. 그 NLCS는 MIP 대신에 IGCSE라는 연구 커리큘럼을 합니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IB든 우리 국가교육과정에는 세계 어느 국가교육과정이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고 저것이 그 전체인 걸로 판단을 하시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 가르치는 거 맞는데 못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학부모들 중에서. 특히 이제 NLCS나 BHA의 다니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학교들은 수업을 안 해요. 수업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의 인터넷 명강사처럼 매끄러운 강의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이 DP, IB 같은 데서 하는 수업을 안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많은 말을 안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철학이 다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사 교과서 보면 국사든 세계사든 저 고대 뭐 이렇게 해서 중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현대사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진도 나가야 되는데 언제 시간이 나서 토론을 하고 언제 시간이 나서 뭐 합니까?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철학 자체가 그 고대서부터 근현대사까지 얕게 모든 정보를 다 외우는 것이 역사학에서 배워야 할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쟁 하나 가지고 한 학기 내내 합니다. 그 전쟁 한 2차 세계대전 전쟁 하나 가지고 한 학기 내내 하면서 히틀러가 왜 그런 판단을 했고 왜 그런 판단을 국민들은 투표로 뽑아줬는지 지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히틀러가 잠들기 전 침대맡에서 읽었을 법한 책, 신문, 베스트셀러 그 당시에 모든 언론 매체의 퍼블리케이션들을 다 조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다 못 외우잖아요.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의 전쟁을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깊숙하게 한 학기, 두 학기 이상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인터넷에서 정보만 찾아도 2차 세계대전 하나를 하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게 청일전쟁이 됐든 동학혁명이 됐든 남북전쟁이 됐든 러시아혁명이 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걔네들은 그걸 분석해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가르치지를 않아요.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두는 율이 초창기에 2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과 패러다임을 이해를 하지 못한 케이스에서 그런 거였고요. 아무튼 IB는 이제 그런 학부모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학부모들도 이해하고 그 철학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안내 자료들을 아주 상세하게 홈페이지나 뭐 교육청에서 이렇게 안내물이나 아니면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 알리는 그런 홍보작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PYP에서 시작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DP가 들어와야 되는 게 당연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PYP라도 처음에 일단 시작을 해야지 다른 종류의 교육에 대한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논서술을 어떻게 공정하게 채점하느냐. 객관식 정답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라고 댓글 같은 데 보시면 객관식 수능 학력고사 세대로 돌아가자의 답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일본에서도 그거를 흑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꿔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상상이 안 가니까 샘플을 보여주고 옆에서 하는 것이 보이면 아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DP서부터 들어오면 바로 얘네들의 고등학교 대입 이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부터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점점 확산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이크를 넘겨서 교육감님 말씀을 듣거나 하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고생해주신 네 패널 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이 자리는 그대로 두고 저희 클로징을 위해서 마이크를 교육감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한 시부터니까는 약 4시간 대단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이혜정 교수님, 그다음에 이번 평론가님, 그리고 허마주 선생님, 박하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 소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인데 OECD 선진국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교육 시스템이 들어오면 통로는 참 멋집니다.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과거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현실적 문제가 무엇이냐? 입시에 대한 현실, 아까 대입, 이게 현실적 문제, 서열화된. 그리고 4차 혁명,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첫 번째 심포지움을 그쪽으로 가져갔고 그 주제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심포지움을 평가 문제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피사하고 그다음에 아이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 피사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계속 유지돼야 될 건지 세계 교육을 위해서 모든 학자들이 피사 점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비교를 해버리고 있는데 이게 단일 잣대가 이게 바람직한가? 라는 다니다 보니까는 교육은 주정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데 어느 순간 슬금슬금 국가 단위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게 선진국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피사가 갖고 온 부정적인 영향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다녀본 거죠. 그 다음에 제주도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혁신학교, 다운대비엠학교 참 좋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이게 백지 상태에 그려진 느낌입니다. 교사들에게 무엇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 참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시작이 되는데 복제가 어렵고 어쩌면은 소수가 하다가 끝나버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평가가 모든 것을 규정하는데 다운대비엠학교는 이런 데서 각 과목별로 혹은 평가 기준, 루브릭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공유해서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실적 문제로서 대입 문제를 인서울에 우리 아이들 소진시킬 필요가 있을까? 인서울에 아이비리그 나와도 백수인데 서울대학교 나와도 백수고 그리고 4차 산업이 쭉 간다면 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 아시아, 인 더 월드 이렇게 갈 때 오히려 선생님들이 혹은 관리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 아이비가 맞는 건 아닙니다. 아이비가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육의 패러다임과 판이 바뀌는 과정에서 충분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일정 기간 이걸 완전히 흡수하고 이게 방향을 보고 이걸 재해석 우리끼리 하기 전까지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만하다. 구체적인 안으로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 특히 내신 절대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는 한 다시 객관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스템이 IBO에서는 일단은 잘 갖춰져 있다고 국제적으로 신뢰가 된 겁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시험,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서지 못한다면 여전히 수능 체제에서 객관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하지? 그 체제를 그러면 현재 세계적으로 일단 오픈되어 있는 IB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초등에 인재들이 많습니다. 어떤 인재들이? 해외 학교에 2개월 내지 6개월 파견 근무해온 선생님들이 올해 넘어서면 1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모집해낼 겁니다. 올해 중등이 약합니다. 영어 교사를 벗어나서는. 그래서 현재까지 승진 구조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째는 현장에서 점수를 관리해서 벽지 갔다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 입직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립대학 소속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명받는 경우, 그리고 새롭게 내부형이 있습니다. 내부형 공무제. 이 내부형 공무제는 제주도에는 특별법에 교육감이 평교사를 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아까 이야기했던 교사 연수, 관리자 연수, 코디네이터 연수, 이 모든 과정을 새롭게 정리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내부형 공무제를 확대하겠다 그러는데 교장의 리더십이 어떤 모형인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평가 관련해서 우리가 IB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모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밀하게.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내부형 공무제 규정도 하나의 과정으로 넣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공무제 규정과 IB 선정학교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올해 제주도 교육청의 내부 혁신의 한 과제 중에서는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속성. 사례비 지속성을 공립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각 단계별로 틀 겁니다. 교장이 갖고 있는 생각과 교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부장교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일반 교사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릴 겁니다. 이 지속성을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가능한지, 단순히 근무 연한을 늘리고 땡기고 이건 언젠가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부 과제로 가져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까 IB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거냐 관련된 것들은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방향을 찾아서 가져갈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그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리고 내부형 공무지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고 하나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중간 보고니까는 다시 한번 2월 인사가 끝나면 전문직 인사가 끝나면 2월 말이든 3월이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제 전문직 선생님들을 좀 힘들지만 꼭 나와달라고 제가 부탁했던 이유는 교육과정이 하나가 된다면 특히 전문직은 자기 모든 영역에서 그 교육과정이 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향과 이해를 못한다면 자기 전문직에서 자기 영역에서 일을 할 때 현장과의 소통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크게 봐서 아이의 가치와 철학,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철학, 저는 인류 보편적 가치 속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정도의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차이가 있고, 제가 왜 지금 이 시기냐면 교육부가 대입과 관련된 방향성 결정하기 전에 좀 깊이 개입하려 그럽니다. 어쩌면 이
앉아 가신 네 분은 아까 네 분은 아마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한민국 대입을 바꾸기 위한 전사들로 이런 무장을 내 가지고 지금 나서 있는데 좀 지금 시기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몇몇 학자라든지 아니면은 몇몇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야기가 모아져서 대입에 깊이 개입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고 그 시기가 저는 지금 1월부터 3월 정도까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나머지는 뭐 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실은 부분적인 것만 개입이 되지 설계 단계에 개입을 함으로써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네 분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꿔내려고 하는 교육의 모습들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되면서 우리 전부 같이 모였는데 과정에 또 새로운 것을 교육감이 일을 벌리는 게 아닐까? 왜 또 무슨 일 또 벌려면서 가 아니라 내가 맡았고 앞으로 교육이나 이렇게 하려는 것을 하나로 깨고 있는 시리로구나. 우리가 부분 구슬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아이비 교육 과정으로 한번 쭉 깨니까 다 연결이 되긴 하네 라고 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일거리를 갖다가 던지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갑니다. 특히 전문직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지금 각각가 맡아 있는 아까 과정평가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뭐 진로, 진학 다 연결될 텐데 평가 문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꿰지? 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모형이 이 속에 아이비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방향을 잡아간다면 오히려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일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고생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교장 선생님도 오셨고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오셨는데 지금부터 시작으로 생각해서 계속 현장에서도 공부하고 의견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겠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분 선생님들에게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 한 해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덕에 제주도 아이들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아침 결식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였는데 전국에서 아침 먹는 비율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저는 행복도 하고 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아침을 먹으면 그 가정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가정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비 교육과정 제주교육 적용 방안 연구 중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